안녕하십니까. 일요 리서치입니다. 사실 좀 약간 일찍 다룬 느낌이 있는데 네. 하여튼 올해 중간 선거도 있고 예산도 올해는 참 세제 개편도 있고 미국이 되게 일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다룬 거죠 지금? 일단은 올해 예산안은 지금 확정이 된 상태이고요. 지금 아무래도 미국 예산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은 BBB, 빌드 백 베터 예산 관련해가지고 지금 어떤 노이즈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그런 거 위주로 좀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쭉 들어볼게요. 그러면 내가 페이지 덩기라 하면 어디 페이지 볼 때 네, 페이지만 알겠습니다. 말해주면 네. 일단 파트부터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3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파트는 크게 3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회계연도 예산안 관련해가지고 파트 1에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회계연도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매년마다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예산을 꾸리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인 성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언급을 드렸던 이제 BBB 예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미국에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그럼 좀 장기적인 투자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트 2부터는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BBB 예산 중에서 가장 핵심이 지금 친환경 인프라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친환경 인프라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저는 보고 있는 게 그리드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그리드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 파트 3에서는 이제 관련된 ETF들 몇 개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걸 감안한다면 괜찮은 ETF가 있다. 네, 맞습니다. 소개를 한 2가지 정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또 관련된 ETF들 좀 여러 개 넣어놨습니다. 네, 봅시다. 네, 페이지는 5페이지부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가장 이제 회계연도 관련 예산안 관련해서는 연말쯤 되면은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뭐 셧다운이 될 것이다, 말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언론에서 언급이 되는데 가장 큰 핵심은 이제 예산안이 통과가 되느냐의 여부입니다. 근데 이제 예산안이 통과가 되느냐의 여부는 굉장히 지금까지는 조금 쉽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5페이지 하단에도 언급을 해놓았지만 회계연도 시작일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10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회계연도 시작일에 맞춰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통과가 된 법안은 여태까지 4차례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여야 당국이 굉장히 이 예산안을 놓고 싸움이 조금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6페이지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회계연도 예산안, 연방 예산 같은 경우에는 크게 2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을 해서 예산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재량 지출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를 집행을 할 때 크게 12가지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각 부서별로 어떻게 예산을 집행을 할 건지를 조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12가지 카테고리를 이제 재량 지출이다라고 카테고리를 나누고 있고요. 다른 이제 분류로 하는 게 이제 의무지출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 어느 정도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메디케이드라든지 아니면 메디케어 같은 의료 지출 관련해가지고는 이렇게 의무지출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예산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의무지출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을 어떻게 늘리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까지는 사실 이 재량 지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느 정도 통제를 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버젯 컨트롤 액트라는 것이 2011년도에 제정이 된 법인데요. 요게 제정이 되면서 2021년도, 즉 작년까지는 사실 회계연도 예산안을 쉽게 늘리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여야 당국 간에 물론 당연히 싸움은 있었겠지만 그 싸움의 정도라든지 기간들이 상대적으로 올해보다 보다는 좀 짧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FY 22년도 회계연도부터는 지금까지 이 예산안을 좀 통제했던 법들이 이제는 적용이 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예산을 조금 늘릴 수 있는 시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있습니다. 민주당이 아무래도 큰 정부를 지향하니까 돈을 더 쓰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기적으로 맞물리면서 이 법도 지금 이제 효력이 다 했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지출을 늘리고 싶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올해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가지고 한 15.5%, 15.9% 정도 늘어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7페이지 봐주시면은요.
올해 예산안이 지금 3월 15일에 확정이 됐고 바이든이 사인을 한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내년도 예산안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라고 봤었을 때 이제 미국에서는 예산안을 공개를 할 때 지금 대통령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꾸리겠다라는 것들을 미리 초기에 공개를 합니다. 그 예산안이 지금 3월 28일에 공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대통령 예산안이다라고 부르고 있는데 요 대통령 예산안이 3월 28일에 공개가 되면서 우리가 내년에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지출을 할 것이다라고 공개를 한 시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해 예산안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어떤 부분들에서 지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보자라고 이제 계속해서 자료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면은 올해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늦어졌을까라고 봤었을 때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20년도 11월에 당선이 된 이후부터 회계년도 예산안이 계속해서 공개가 된 시점이었는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바이든이 직접 회계연도 예산안을 직접 꾸렸던 시점은 올해 처음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대통령이 처음 취임을 한 회계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발표를 하는 시기 자체가 좀 전통적으로 좀 늦어져 왔다, 지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재량 지출을 늘리는 것에 대한 한도가 이미 지금 폐지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조절하는 데 있어서 여야 간에 조금 갈등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조금 갈등이 있다 보니까 그 의견들을 좀 조율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지연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8페이지 봐주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정으로 조금 표로 정리를 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도 4월 달에 일단은 백악관에서 지출 예산안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시점이었는데, 지금 이 FY22년도 올해 회계년도 예산안이 통과가 된 시점은 이 밑에서 두 번째 줄 봐주시면은 3월 10일에 통과가 됐고 3월 15일 전월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FY22년도 회계연도가 시작이 된 시점 이후에 조금 느리게 좀 진행이 되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기대가 많았잖아요. 뭐 인프라 투자도 하고 막 이렇게 투자도 네,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회계연도 예산안이랑 BBB랑 조금 같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섞여 있어가지고 많이 조금 혼동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BBB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프라 투자 법안이냐 아니면은 이제 사회복지 관련된 법안이냐라고 놓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지금 인프라 투자 법안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지출할 예산이 아니라 5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출을 하겠다라는 예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 자체가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반면에 이제 사회복지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 동안 우리가 투자를 하는 내용이고, 이것 역시도 10년 동안 투자를 하는 내용을 담다 보니까 워낙 규모가 좀 커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프라 투자 법안도 원래는 한 2조 달러 규모로 제시가 됐다가 지금 1조 달러, 1.2조 달러 규모로 한 거죠. 축소가 됐고, 일단은 인프라 법안 같은 경우는 통과가 된 시점이고, 문제는 이제 인프라 법안이 아니라 사회복지 법안 쪽인데, 요 사회복지 법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3.5조 달러로 예산이 조금 책정이 됐다가 이제 양당 간의 의견 격차를 좀 줄이지 못하고 지금 현재는 한 1.75조 달러 정도로 축소가 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마저도 지금 상원의 반대로 아직까지는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인프라 투자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사회복지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에는 친환경 인프라 쪽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지금 BBB 사회복지 법안의 투자 내용들을 조금 보시면은 기후변화 대응에 한 5,500억 달러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지금 가장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요 내용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는 앞으로 조금 이 법안이 통과가 된 이후에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9페이지 같은 경우는 2020년도 관련해가지고 예산안이랑 비교를 해드렸고요. 일단은 올해 FY22년도 회계연도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1조 5천억 달러 규모로 이제 통과가 됐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비슷한 시기에 통과가 된 법안이 인프라 투자 법안인데, 이게 지금 회계연도 예산안이랑 맞물리면서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낼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0페이지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드렸던 BBB 법안 관련해가지고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인프라 법안인데 인프라 법안은 일단 통과가 됐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규모 자체가 워낙에나 큰 법안이었다 보니까 투자 기간도 길고 이제 투자를 할 대상이라든지 항목들도 굉장히 다양한데 지금 뭐 대표적으로 조금 카테고리를 나눠서 보자면은 전통 인프라냐 아니면 친환경 인프라냐 이렇게 카테고리를 두 가지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통 인프라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 10페이지 왼쪽 차트에 보시는 교통 쪽. 이제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공급망 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서는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약간 이런 것들을 조금 수단으로 작용을 해서 이제 공급망 병목 현상을 우리가 해결을 하려면은 인프라가 좋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면서 강조를 하면서 인프라를 좀 뜯어 고치자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이런 전통 인프라도 같이 고치고 또 조금 이제 친환경 인프라 쪽으로는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느냐라고 봤었을 때는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가지고 지금 한 80억 달러 가량 지금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 쪽으로도 한 210억 달러 정도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지금 전체 규모 사이즈로 봤었을 때는 1.2조 달러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 다 이제 신규 투자냐라고 본다면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5,580억 정도만 신규 투자로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조금 유지시키는데 돈이 쓰일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날 같잖아요. 막 철도부터 해서 네, 교량도 맞습니다. 낡고 뭐 전력 인프라도 형편없는 걸로 아는데. 네, 지금 그래서 우측에 있는 표 봐주시면은 이제 미국 토목학회에서 이제 평가를 한 내용인데 뭐 철도라든지 항구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편인데 뭐 대중교통, 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낙후가 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이제 11페이지부터는 인프라 말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이냐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후변화 쪽으로 가장 큰 규모인 5,550억 달러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에나 큰 금액이다 보니까 투자 기간 역시도 10년으로 굉장히 긴 호흡으로 긴 사이클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냐는 앞으로 조금 통과가 되는 이 스케줄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기존의 이 환경 부분에 대한 예산이 처음부터 5,500억 달러로 제시가 된 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기존 상원에서는 한 2,600억 달러 정도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나 이런 친환경 쪽으로 바이든이 굉장히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2배 정도 늘어난 5,500억 정도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왜 통과가 지금 안 되고 지연이 되고 있느냐라고 봤었을 때는 지금 민주당의 상원 의원이 가장 좀 대표적인 의원 중에 한 명인 조맨친 의원이 지금 이 사람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부분들을 해주면은 자기가 이제 통과를 시켜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딜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크게 지금 이제 딜을 걸고 있는 게 아동세액공제라고 조금 특이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요거를 없애거나 소득 기준을 낮추게 되면은 이제 기후변화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좀 긍정적으로 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 아동세액공제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 12페이지에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냥 아동 몇 명당 아동 한 명당 우리가 돈을 얼마를 주겠다 이런 느낌인데 원래는 사실 우리가 세액공제라고 했었을 때는 크게 미국은 뭐 비환급이냐 아니면 환급이냐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비환급형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사실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된다라고 딱 책정이 되었을 때 그 세액만큼의 한도가 다 차면은 그 이상으로 더 이상 이제 돈으로 환급해주는 경우는 없었는데 지금 환급형 세액공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아동세액공제가. 그러다 보니까 얼만큼 세금을 내야 된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더 붙는 세금에 대해서 오히려 돈을 사람들한테 더 주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바뀌다 보니까 복지가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법이 지금 미국 구조개혁법이라고 해가지고 ARP 액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올해부터 중단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 코로나 시기 때 단기적으로 조금 시행을 했던 법안인데 요거를 이제 올해부터는 중단이 되는 시점인데
요거를 지금 BBB 법안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2025년까지 연장을 시키자라는 법안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요게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현금을 지급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예산에 큰 부담이 되다 보니까 요거는 사실 우리가 너무 큰 부담이다, 좀 줄이자라고 하는 게 조men친 의원의 주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는 좀 줄이자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뭐 이런 거 저런 거 되게 많이 하는데 조 바이든이 그러면은 뭘 가장 하고 싶어 하느냐,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봤었을 땐 사실 양질의 일자리 확대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인프라 투자도 하고 친환경 인프라 투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하는데 결국 바이든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일자리 확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프라 투자하면서 고용도 늘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경제에 있어서 활력을 되찾다 보니까 일자리가 저절로 늘어나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제조업 쪽으로도 계속해서 부흥을 시키려고 하는 이제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이른 시점이긴 한데 14페이지의 중간 선거 관련해서도 조금 이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뭐 항상 지지 않아요? 원래 중간 선거는 사실 대통령 당선 이후 2년 뒤에 있는 선거인데 여태까지 이제 그 역대 중간 선거를 봤었을 때 대통령 집권당이 이겼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역시도 사실 바이든이 승기를 잡기엔 조금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안 좋은 경제 상황뿐만이 아니라 원래도 이렇게 조금 경제 상황이 정말 좋지 않지 않은 이상은 이제 집권당이 이기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역사적으로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이제 파트 2부터는 본격적으로 친환경 인프라 관련해가지고 그리드 쪽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어디 말씀을 쪽으로 투자가 될 거냐 네. 찾고자 하는 거죠.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쪽이 굉장히 세지고 있는데 또 봅시다. 예. 네, 그래서 이제 16페이지를 조금 먼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산의 대부분은 인프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도 지금 친환경 인프라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친환경 인프라를 확대를 함으로써 바이든이 뭘 얻고 싶어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용, 그리고 미국산 제품을 사용해라라는 점입니다. 제조업을 부흥을 시켜 하고 싶어 하는데, 원래는 사실 기존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나 인건비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줄이고 미국산을 쓰게 하겠다라고 지금 한창 화두가 되고 있는 리쇼어링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주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금 친환경 인프라 중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리드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미국 에너지부에서는 지금 이제 전기 송전망을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금 나왔다. 그냥 심플해요. 뭐 리쇼어링을 하려면 공장을 잔뜩 쳐야 되고. 네. 그러면 미국이 인건비가 싼 데도 아닌데. 네. 에너지라도 싸게 공급해줘야 뭐 공장이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쪽 투자를 많이 할 거는 너무 자명한데 과연 미국이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이지. 뭐. 네. 근데 이제 지금 만약에 전력망 이런 굉장히 대규모로 투자가 집행이 돼야 하는 부분들이 진짜로 실제로 실현이 될 것이냐에 대한 의문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라고 봤었을 때 그냥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제 뒷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진도 나가다 해요. 그러면 천천히. 네. 이미 나온 김에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28페이지에 바이든이 사실 대통령 되기 전에 오바마 대통령 부통령 시절에 이미 그때가 2009년도인데 2009년도부터 스마트 그리드 우리가 하자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스마트 그리드를 이제 확장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재생에너지도 많이 만들고 이런 쪽으로 좀 투자를 하자라고 예전부터 사실 주장을 해왔던 시점인데 그러면 지금이랑 달라진 게 뭐냐라고 봤었을 때 저는 지금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자체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트가 비싸거든. 근데 이 코스트도 지금 기술 발전이 그래? 되면서 좀 낮아지는 추세이고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이제 점점 재생에너지 발전량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발전량 관련해가지고 차트를 조금 보여드리면은
네, 18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18페이지 우측 차트 봐주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전체 100%를 이제 전체 발전량이라고 놓고 봤었을 때 화석연료 비중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 반면에 재생에너지 쪽으로는 계속해서 조금 비중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면 우리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는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사실 전기라는 거의 속성을 조금 이해를 하면 쉬운데 전기는 어딘가에 저장이 되거나 그러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성질을 가진 물질이라서 이 전기를 보관을 하려면은 뭐 에너지 ESS라는 것이 필요하고 뭐 배터리라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 단위로 조금 저장 장치를 확보를 하기엔 굉장히 쉽지가 않은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19페이지에서 말씀드릴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페이지 봐주시면은 지금 이게 신규 발전 용량인데 앞으로 늘어갈 신규 발전 용량이 대부분 88%가 재생에너지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페이지랑 21페이지를 조금 같이 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랑 21페이지 같이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중부랑 서부 지역 위주로 발전량이 굉장히 몰려 있는데 이 사실 중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막이 있다 보니까 이 사막에서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량이 많은 곳이랑 발전된 전기를 수요를 하는 곳이랑 굉장히 미스매치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송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꺼번에 만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긴 한데 29페이지도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29페이지 봐주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조금 다르게 업체가 네, 우리나라는 한전에서 그냥 한 번에 공급을 싹 하면 되는데 미국은 지역별로 전력 업체, 즉 유틸리티 업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지역별로 조금 크게 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매크로 그리드라고 해가지고 좀 큰 단위로 전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전량은 늘어나는데 이걸 발전할 수 있는 송전망이 없다 보면은 전기는 만들 수 있는데 전기를 버려야 되는 시점이 결국에는 올 수 있다. 20페이지에는 이게 매크로 그리드라는 건데. 네, 맞습니다. 저렇게 큰 단위로 조금 전력망을 구축을 해놔야 뭐 중부 지역, 서부 지역, 동부 지역 이렇게 큰 지역 단위로 송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인프라 투자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위도 크고 이제 이제 굉장히 투자할 수 있는 연도도 굉장히 10년 단위로 이렇게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중장기적으로 관점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기업으로 넘어갈까 그냥 어떻게 할까요? 네, 이제 ETF 관련해가지고 조금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은 미국은 확실히 이쪽은 계속 투자가 되니까 이쪽 ETF를 사놓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는 이런데 미국은 유틸리티 업체들 주가가 되게 좋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엄청 좋았어요. 유틸리티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천연가스 관련해가지고 요즘에 계속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천연가스 관련된 유틸리티 업체들 주가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주목해서 볼만한 ETF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은 가장 이제 인프라 투자 관련해가지고 대표적인 게 페이브 ETF,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게 페이브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인프라 투자 관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전통에너지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통에너지 관련해가지고 뭐 건설 이런 쪽으로 조금 시점을 맞춘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는 지금 제가 투자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는 ETF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34페이지에 CNRG라는 ETF가 하나 있습니다. 이 CNRG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전력망 관련된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친환경 전력 관련된 기업들을 많이 담고 있고요. 뭐 상위 지금 15개 보유 종목 비중을 보시면은 46% 정도로 굉장히 조금 상위 기업들의 노출도가 굉장히 높은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CNRG에 어떤 기업들이 담겨 있느냐라고 봤었을 때는 35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기업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티커는 ED랑 이제 ALE 요렇게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ED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원래는 사실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지주회사에서 이제
네, 원래 전통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친환경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시점이고요.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이제 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최근에 굉장히 좋았던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에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력 발전을 조금 메인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대표적인 뭐 성장주 이런 부분에서 매크로 단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주가 측면에서는 조금 부진한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ED랑 비교해서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대표적인 수혜 종목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회의가 아니면은 지금 계속 회의가 지금 2시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네. 이쪽도 ETF 같은 것도 너무 뻔한 것들 말고 확실히 이쪽에 투자 늘어나는 쪽들이 이런 인프라 쪽이라는 게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좀 종목도 선택할 때도 아이디어가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정리한 내용이니까 뭐 이거 생소하실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최근의 트렌드 중에서 가장 미국 한국의 뭐 신정부 관련주 이런 것보다 이게 더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마무리 짓고 제가 지금 또 자리를 비워야 돼가지고 하여튼 제목은 우리 제목이 잘 다시면 좋겠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함께 고민하시죠.